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한국형 램제트 추진기 9차 시험. 마하 3.2 플러스 순간 속력 슈퍼크루징. 긴급 속보. 스크램제트 엔진 첫 공개. 얼마 전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긴 2025년도 국방 예산안이 발표가 됐고, 그 중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양산을 위한 1.1조 원도 반영이 되어서 심의가 통과되면 이제 대한민국도 2026년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 양산에 성공한 8번째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무기 개발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우러 전쟁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군비 증강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향후 수십 년간 방위산업의 수출 추력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첨단 항공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의 최초 양산에는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전투기 양산 단가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수출을 해도 로열티 지불로 인한 수익 저하는 물론이고, 자체 기술력이 아니다 보니 상황에 따른 납기 지연 가능성도 있어서 한마디로 수출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국방 기술력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승인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항공엔진의 독자 개발은 K방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뤄낸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국가적인 신동력 산업으로 성장. 첨단 항공엔진이 개발된다면 전투기 수출뿐만 아니라 소재부터 부품, 장비 등 대기업과 수백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전투기 엔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어서 국가 기간 산업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까지 KF-21, TFA-50, 무인 전투기 등의 국내외 수요를 고려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생산 파급 효과는 최소 30에서 43조 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6세대 AI 전투기와 민항기, 함정 및 발전용 엔진 등의 민간 파생형 엔진 개발을 고려할 경우 최대 94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투 양상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무인기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인기 같은 경우 미사일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국가 간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있어 경제 논리 외에도 첨단 항공엔진 개발은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독자 엔진 개발 가능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력, 국내 유일 독자 엔진 개발 가능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항공엔진 산업의 중심지인 코네티컷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은 항공엔진 부품 제조 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업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에 위치한 한화는 항공엔진 산업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현지 위탁 생선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제조 공정 프로세스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 점과 항공엘리 내에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품 생산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방산 미래 먹거리 첨단 항공엔진 양산 초일기 94조 원 경제 효과 기대.
오늘은 K방산 미래 먹거리 첨단 항공엔진 양산 초일기 94조 원 경제효과 기대라는 주제로 리뷰를 공유해드렸는데요. 리뷰에서도 확인했듯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산업인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공세 수위 높이는 푸틴, 신형 미사일로 기도 핵심 폭격할 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핵심 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형 미사일로 공습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지적이고 경험이 많은 대통령이라고 언급해 추후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28일 현지 시간 K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집단안 보조약기 9집단안 보위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방부와 총참모부가 타격할 목표물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이나 방위산업시설, 키이우의 의사결정기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의사결정기지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실, 국방부 등을 지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낸 데 이어 강한 경고성 발언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의 위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이 제로 변한다. 3, 4층 깊이의 지하에 있는 시설. 그보다 아래에 있는 시설도 타격한다며 타격력이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오레시니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경국의 장거리 미사일인 에테크므스, 스톰새도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자 맞대응한 신형 미사일로 서방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확한 재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초속 2.5에서 3km,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미사일로 다량의 핵을 실어 유럽 전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의식한 듯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획득 시도를 막을 것이며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제조 능력이 없고 고작 더티 밥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성명을 내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서방 국가들이 이른바 평화유지군을 10만 명 규모로 배치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점령 계획이라는 주장도 했다. 스벌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눌 계획도 이미 가지고 있다며 흑해 연안은 루마니아, 서부는 폴란드, 중부 동부는 독일,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는 영국이 관할할 것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협상 무대로 나갈 의향도 내비치고 있어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는 경험이 많고 지적이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 포기, 나토 가입 연기 등 러시아와 일맥상통한 주장을 해왔던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로 지명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한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29일 북한을 공식 방문해 북으로 간 군사적 밀착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이뤄진 방문 일정으로 북한군 추가 파병 및 전쟁 관련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북한 평양에 도착한 뒤 첫 회담 상대로 노광철 국방상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가 군사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도달한 모든 합의를 실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